또 오늘 일어난 사건 중에 한 분은 나오시고 한 분은 들어가셨어요.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신 분 한 분, 그리고 검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신 분 한 분 있는데, 일단 받고 나오신 분 한 분 보겠습니다. 18시간 조사받았습니다. 이분은 팟캐스트 하면 정말 끝내주겠다, 체력적으로는. 18시간 뭐 껌이죠. 뭐 검찰 조사 한번 들어가면 뭐 달달달 볶이는데. 자, 김태효 씨, 대외 전략 비서관. 그리고 이분이 이제 뭐 우리가 방송을 많이 내보냈기 때문에 김태효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알아.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김태효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김태효가 뭐 하는 사람이었죠? 예, 이명박 정권 때 대외 전략 비서관이었고 사실상의 수석급이었답니다. 뭐 이런 거지. 그래서 김관진하고 이명박이 만나는 자리는 항상 그 자리를 주재하는 사람이 김태효였다는 거지. 주제라고 하니까는 그 느낌이 확 다르네요. 배석했다고 할 때와 주제했다고 하니까 느낌이 확 다르네요. 주제는 대통령이군요. 네. 사실상 실제 실무선에서 보면 김태효가 주재한 것도 맞죠. 네. 시간을 조율했을 테니까. 불법과 불법이 만나는 데 있어가지고 서로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연결고리 좋다 이거. 연락책. 주제라는 것보다 연락책이 올랐구나. 이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안 될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이명박만 남았다예요. 가장 일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하는데 사실은 김태효가 방울인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지금 김태효 조사까지 끝났으니까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와요. 여러 가지 분석들이나 예상도 나오지만 이제 검찰이 김태효를 어떻게 처리한 뒤에 이명박을 어떤 식으로 조사하느냐만 남은 거죠. 그 평소에 명종님이 항상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구속해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너무 불안해요.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이렇게 버려진다는 게. 그리고 그렇게 하죠. 나는 최선을 다했고 대한민국에는 종북 빨갱이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검찰의 압박으로 인해서 저는 점점점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18시간을 강도 높게 조사를 받았고 조사 내용에 대해서 검찰이 진술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다 부인을 했죠. 혐의에 대해서 완강하게 부인을 했고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밖에 길이 없어요. 수사를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SBS가 한 건 했어요. 김태효랑 통화로 단독 보도를 냈거든. 사이버사의 목적 중에 하나가 여론조성이라고 직접 말을 해요. 근데 군 형법에는 그게 불법이야. 제대로 걸린 거야. 김태효는 자기 나름대로 실드가 필요해서 한 언론사 중 택해서 인터뷰를 했겠지만 거기서 나온 말이 원래 거기가 여론 조성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법에도 없는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법이죠, 그 자체는. 결국에는 이제 김태효가 구속영장 청구가 되겠죠. 만약에 김태효를 구속영장 청구 안 하고 이명박 조사하기도 힘들고요. 김태효를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하거나 이명박을 조사 안 하게 되면 검찰은 어떤 수사를 했건 간에 지금까지 한 고생이 다 나가리. 그러려면 이 김태효는 무조건 구속영장을 쳐야 돼요. 지금 한 명 더 남아있는 게 우병우인데 우병우도 구속영장이 쳐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따가 다시 나오겠지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근데 우병우는 구속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한 명 더 있죠. 조윤선도 다시 들어가셔야 되고 컴백하셔야 되고 슬기로운 감방생활 미리 좀 보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편집하다가 슬기로운 감방생활 짬짬이 보거든요. 되게 재밌던데. 다음에 이제 들어가신 분. 이분은 저는 나올지 안 나올지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최경환인데 지금 계속 번복했잖아요. 출석하겠다 안 한다. 하겠다 안 한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처리하고 갈 기회까지가 마지막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산안 투표도 안 하고 그냥 갔어. 국회의원 일종의 특권이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3번 소환했는데 안 오면은 바로 체포거든요. 최경환은 구속영장 청구가 확실해요. 왜냐하면 검찰이 출석한 거를 약간 갖고 농락을 했단 말이야.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칠 요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오라고 잘 안 나오고 밖으로 그냥 내버려두면 증거인멸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최경환은 바로 조사 이후에 내보내는 거 없이 바로 구속영장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긴급 체포. 일단 긴급 체포 후에 이틀간 잡아두고 구속영장 기다리는 거지. 그러면은 그 농업용 비닐을 좀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어디로 보내야 되는 거죠? 농업용 비닐은 뭐예요? 자살할 때 그 피 튀기면 안 되잖아요. 이 개망나는 진짜. 동대구역으로 보내주세요. 그게 농업용 비닐이 가장 적절하거든요. 그 친절한 영자씨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 친절한 금자씨구나. 아까 그 김태효 씨 이야기도 나왔지만 최경환 할복 자살을 막기 위해서라도 좀 가둬두심이. 그렇죠. 생명은 소중합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또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최경환이 호기롭게 정권 교체된 것도 몰랐고 그래서 내가 국정원으로 돈을 받았으면은 할복 자살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달 사고 의심, 배달 사고가 날 일이 없다는 걸 국정원 시스템적으로 보여줬어. 계속해서 지금 딜레이 시킨 거예요.
보통 정치인들이 대부분 안 받았다고 하죠. 미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배달 사고. 대부분 그런 거예요. 홍준표는 안 그랬어? 그런데 정황상 그 돈을 1억을 상납했다고 알려진 그 시기 그 다음 해에 국정원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너무 오해하기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산 편의 대가로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다 아니다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답이 후퇴한 거지. 제가 봤을 때는요. 최경환은 박근혜의 빌붙어서 김용박의 빌붙어서 권력은 누렸지만 사실 배짱은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 정도 급 되는 정치인. 사실은 박근혜가 대선 후보로 밀려고 했다는 게 최경환이었다는 게 설이에요. 대중적으로 너무 인기가 없고 캐릭터상 대선 후보로 나갈 만한 건이 안 돼서 포기한 거지. 그 정도의 정치적 위치에 올라가 있던 사람이고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2인자격이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검찰에 당당하게 나가는 것도 못하고 뭐 할복 자살하는 거 정말 유치하잖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 세상에서 가장 찌질한 남편이 그런 거 있지. 부인이 뭐라고 잔소리하면은 나가 죽어버릴까? 그래놓고 밖에 나가서 춥다고 5분 만에 들어와 이 개새끼가. 해본 적은 없지만 왠지 상상이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검찰청 바로 앞에 가니까 차마 거짓말을 못하겠죠. 검찰은 지금 괘씸죄 비슷하게 걸어놓고 있는 상태야. 오기만 해봐 너 뒤졌다 이렇게 걸어놓고 있는데 검찰청 앞에서까지 나 그런 적 없다고 하면 검찰이 딱 들어가자마자 증거 딱 내밀면서 그렇죠. 상당히 곤란해진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다 빼고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저의 억울함을 소명하겠다. 이런 정도로 지금 답이 나왔거든요. 모든 질문에 똑같이 이 말만 반복했다잖아요. 그런데 최경환이 왜 이 시기에 검찰에 출두했을까요?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근데 아직 정기국회 기간이잖아요. 회기가 끝났어요. 이 예산안 심사를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국회 회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요. 국회의원은. 검찰이나 경찰이 체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회기 기간에는 그 동의안을 제출해서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회기가 끝나면 긴급 체포가 가능해요. 모양 빠지게 긴급 체포 당하는 것보다는 자진 출두하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출석을 한 것 같고 뭐 구속영장 청구되겠죠? 더군다나 이병기 전 국정원장 국고 손실 및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요. 이병기가 한 말 때문에 최경환이 돈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예. 그러면 준놈 구속됐는데 그것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최경환은 당연히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바깥 공기를 좀 더 쐬고 싶었다면 오라 할 때 바로 갔어야 돼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이라니까요. 조사를 하고 싶은데 안 와. 그러면 원래 긴급 체포예요. 일반인들은. 그렇죠. 예. 하다못해 음주운전 해가지고 벌금 있죠. 그 벌금을 안 낸 상태로 버티잖아요. 그러면 집으로 찾아와요 경찰이. 그런 상황 자체에 대해서 그 네버엔딩 스토리에 이동엽 씨의 생생한 경험담이 나옵니다. 그 방송은 바로 이 에피소드 예. 앞뒤로. 자, 나 혼자와 들어간 자 김태우와 최경환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네요. 자, 우병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진보 교육감들 약점 열흘 내로 알아오라. 세다. 그럴 줄 알았어. 야, 국정원 보고 열흘 안에 알아와. 야, 센데. 정부의 비판적 성향을 가진 박근혜 정부죠. 교육감들을 불법 사찰하도록 국가정보원에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병우 건이요 새롭게 최근에 밝혀진 게 이제 예전에 묵은 이슈는 이석수 감찰관 뒷조사 이런 거였죠. 그 다음에 과학기술계 사찰이 있었어요. 최근에. 재밌더라고요. 과학기술계 사찰. 이게 민정수석이 해야 될 일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과학기술인 사찰을 하게 된 배경을 추론하는 게 아직 정확한 이유는 그러니까 왜 과학기술인까지 사찰을 했느냐에 대해서 정확한 건 밝혀지지 않았는데 추론이 그래요. 이게 김명자 전 장관이 과학기술인 총연합회 회장으로 이제 선출이 됐는데 선출이란 말 자체가 투표로 뽑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김대중 정부 때 장관을 하고 그동안 쭉 그 민주당 계열에서 이렇게 야권 생활을 하셨던 정치인인데 그분이 과총 회장이 되니까 어떤 놈들이 도대체 투표를 한 거지? 찾아봐. 이렇게 시작됐다고 지금 추측하고 있어요. 궁금하죠? 도대체 나는 왼쪽으로 분류됐을까? 오른쪽으로 분류됐을까? 보통 과학기술인들이 정말 이게 공돌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우리 정말 관심 없거든요. 그런 거. 정치, 이런 뭐 사회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내가 하는 과학 연구 활동 자체만으로도 24시간이 부족한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나는 도대체 어느 쪽으로 분류되어 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 과학기술단체 청년합회가 뭐 수백 개 단체가 들어있는 그런 단체더라고요. 예. 거기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거 말고 지금 이런 거예요. 국정원한테 일종의 영역을 주는 거잖아. 민정수석실이. 야, 교육감들
대부분 다 성향이 나와요. 선거 전에. 네. 뭐 약간 좀 친정부적이다 네. 또는 또 진보적이다 이렇게. 친보적 교육감, 뭐 우리 서울의 조희영 교육감이나 이재정 교육감 이런 분들이 진보적 교육감이죠. 대구 경북 쪽 교육감 2명 제외하고요. 다예요. 나머지 뒤를 다 털었어요. 음. 근데 털기만 했으면 좀 그래도 좀 나아. 그다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전교조 출신 교사의 교육청 발탁 인사, 친교육감 인사의 내부 승진, 해당 교육감들과 친분 있는 단체와 교육청의 수의 계약 이런 걸 의혹으로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국정원이 그 사람들을 뒤를 캐서 공격하고 뭔가 이런 거를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프레임을 짜주는 거야. 그래서 사실 기사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인천시 교육감 이청현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거든요. 그거예요. 뇌물, 수의계약. 이거는 국정원이 깊이 관여돼서 뭔가를 만들어낸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이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청현 교육감뿐이 아니라 다른 교육감들도 아마 많이 걸려 있을 텐데 이게 시범 케이스로 인천이기 때문에 시범 케이스로 아마 된 것 같아요. 인천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은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현직 시장이 새누리개고 유정복이요. 어젯밤에 눈 하나도 안 치운 개놈 공무원 새끼들. 아 인천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빙판 져서 그 대로 왕복판 6차선 7차선 이런 8차선 대로가 완전 빙판이었어요. 어젯밤에. 저 선창 1호사 끝났을 때 네. 유정복 시장은 어디 갔어? 어디 갔어뿐이 아니고요. 언론사에다 이렇게 요청까지 했어요. 이건 싫어합니다. 선창 1호 사건에서 인천시라는 말은 빼주세요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이렇게 XX 진짜 어떻게 말이 안 나와요. 나 인천시에 대해서는 나는 너무 분노를 갖고 있어서 인천 시민들이 이 새누리당 출신 애들 뽑아주는 거 보면 분노가 하늘을 막 치솟아요. 막. 자, 릴렉스. 화나. 이너피스 하나 드릴까요? 잘하고? 사실 민주정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고 박근혜보다 10년 전인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 생각해봐요.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고 교육감들 사찰해가지고 국정원이 이렇게 엮어 비리가 분명히 있을 거야. 이런 식의 보고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바로 국정원 내부에서 비선이 움직여서 조선일보에다가 갖다 꼬질렀죠. 그렇겠지. 바로 꼬질르죠. 아니 정말 정권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정말 막 부린 것 같은데 왜 정권이 안 바뀔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원래 정상적이라면 이제 선거가 사실 2주 남았어요. 정상적이라고 보면. 그러네. 12월 20일. 안철수 듣고 있나? 그러니까 선거가 2주 남았는데 뭐 원래 돌리던 시스템이니까 그대로 돌리면 다시 또 새누리당 그러니까. 출신들이 되니까. 좀 약간 좀 코미디긴 하지만 갑자기 12월 20일 날 6시가 됐더니 출구조서가 발표되는 거 아니야? 그것을 취소를 못한 거야. 그럴 수도 있어. 네. 어쨌든 교육감들 선거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노력했던 것도 우리 방송의 과정 중에 하나가 들어있는데 조희영 교육감이 나중에 이제 고소당해가지고 막 재판 막 계속 가잖아요. 네. 그런 것도 국정원이랑 연관이 있을 겁니다. 다 있을 겁니다. 지금 저는 그 이청현 교육감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게 아마 대표적인 시범 케이스로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명박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최대, 그러니까 어떤 기반을 만들었던 게 저는 무상급식, 교육감들의 진보교육감 선출. 그 당시에 누가 이겼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광역 선거는 9대8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서울시장은 박원순 시장이 먹었지만, 드셨지만, 맛있게, 아유, 참 표현이 선출됐지만, 또 경기도 교육감은 남경필이 당선되는, 그래서 박빙이었는데, 교육감만큼은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잖아요. 석권을 했죠. 예. 근데 그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너무 보수 교육감들이 난립한 거야. 득표율이 이런 걸 막 압도적으로 50% 넘어간 게 아니라 30%대로 당선되고 그런 경우는 많았지만 그러면서 이게 진짜로 풀뿌리로부터 이명박근혜의 포갑을 견뎌낸 측면도 있는 거예요. 교육감 부분에 있어가지고. 근데 미치는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육감들 비리 분명히 있어. 막 다 뒤져봐. 했다고 생각하니까 좀 끔찍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노인들이 굶어 죽고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또 울컥해가지고. 근데 이게 연금은 무슨 이게 당장은 잘 안 보이는데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들 다 똑같은 거예요. 나이가 들면 직업 그만두면 먹고 살 게 없으면 국가에서 나오는 게 없대. 그러니까 저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커리어를 찾아보고 싶지만 그러한 그 실험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지잖아요. 자꾸 그냥 있는데 그냥 딱 붙어가지고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써야 될 때 안 쓰죠.
무조건 저축.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일본인 거죠. 일본은 비교적 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어요. 한국은 더 심한 거예요. 우리나라 소비 침체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가계부채의 지나친 확대에 따른 부담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가 침체되는 게 하나 노후에 있고, 대한 불안. 두 번째로는 노후에 대한 불안 때문에 사람들이 쓰는 거지.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한편으로 바보가 그 돈이 지금 550조가 저기 또 쌓여 있어. 국민연금에. 나중에 쓰려고. 지금은 굶어 죽지만 나중에 쓰겠대. 그럼 그 돈으로 그럼 어디다 투자해요? 기업에 채권 사줘. 주식 사주고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사주는 것도 아니야. 시장에 이미 나와 있는 유통 주식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이건 투자로도 안 들어가요. 요새 삼성전자 주식 값이 안 떨어지는 게 국민연금에서 그 기관 투자. 우리나라 지금 주가 받치는 게 다 사실은 국민연금에서 550조 중에서 한 20% 정도니까 지금 20몇 퍼센트 더 넘어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 국내 주식으로 갖고 있는 게 100조 정도 되고 해외 주식으로 갖고 있는 게 아마 한 50조 정도 될 건데 이게 유통 주식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게 무슨 신규 투자로 가는 돈이 아닌 거죠. 소비로 가는 돈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주식을 갖다 파는 사람은 누가 되게? 돈 많은 사람이 주식 팔았어. 여러분 돈 없는 사람들은 주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이상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들이 뽑은 유격 훈련 조교한테 지금 뺑뺑이를 돌리는 거야, 우리가 지금. 근데 왜 당하는지도 몰라. 우리가 당하고 있어. 우리란 국민들이. 근데 그것을 약자들만 당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현대 국가, 현대 사회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고 무엇이 필요한 거에 대한 교육을 안 받아놓고 다 관리들한테 맡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이 원해서 의료보험 만든 게 아니에요. 국민이 원해서 국민연금 만든 게 아니에요. 국민이 원해 본 적이 없어. 강제로 뜯기는 거지. 아니, 그보다는 누군가가 대신 만들어 줬어.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과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사회 계층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회적인 제도가 필요한지를 알고 그것을 요구를 하는 메커니즘이 정당을 통해서 나가고 그래서 정책 정당이 되고 그래서 그걸로 표옥하는 아주 근본적인 민주주의 프로세스가 우리한테는 아예 없었던 거죠. 그냥 대통령 하나 뽑으면 땡. 나머지는 관료가 알아서 하는 거고 만들어주면 고맙고 안 만들어주면 나쁜 놈이고 뭐 이렇게만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우리나라는 지금 예를 들면 저희 때는 대학교를 동시대 사람 중에 대학교를 간 사람이 10%예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안 갔으면 다 무식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던 교육은 고등학교 때 교육. 교육당 교육은 뭐였냐? 집체 교육, 전제주의 교육, 유신 교육.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정치 교육은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다 끝나버렸단 말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갈라파고스가 된 이제 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속 성장의 후유증이라는 것인데 문제는 90년대 후에 김영삼 정권 이후에 대학교 진학률이 엄청 높아졌어요. 90년대 초에는 한 20%였는데 그것이 순식간에 막 50%, 60%, 80%가 지금 요새는 다시 내려왔더라고요. 한 70%인데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20년 사이에 엄청 높아졌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20대, 30대, 40대에 있어요. 그 윗세대는 과거에 만들어놨던 단순한 그러한 그 사회에 대한 이해.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뭐 종북이니 뭐 이렇게 가는 것이지만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 30대, 40대의 시민들이 민주사회에서는 단순하게 투표만이 아니라 이런 그 모든 나라 다 갖고 있는 필요 요소를 우리가 하나씩 이제 끼워 넣기 시작하는 과정을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의식은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조직할 거냐. 원래는 조직이 원래 정당을 통해서 조직을 해야 되는데 정당은 계급으로부터 유리가 돼 있어요. 왜? 이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비정규직인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조직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조직을 하는 방법은 꼭 전국 정당만이 아니라
시민 각 살고 있는 동네에서의 지방자치의 경험을 통해서 말하자면 정치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다 지방 중앙 집권이잖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참여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문재인 씨가 말하면서도 겁나네. 문재인 씨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방 개헌을 한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권력 체계도 중요해. 지방 분권에 관련된 것도 개헌으로 해야 된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방 분권으로 이건 좀 아니 우리가 할 수 있을지는 전혀 상관 안 하고 예를 들면 이런 예도 있다. 스웨덴 같은 경우 연방 국가가 아닌지 잘 모르겠네. 세금을 개인 세금을 매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30%까지는 다 지방 정부가 가져가요. 그리고 남는 돈만 중앙 정부한테 줘. 응? 한국은 다 뽑아가지고서 다시 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예 지방 정부가 미니멈 30은 다 우선 자기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예요? 퍼센티지가 다르나? 이제 똑같으면 상관없는 거 아닌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모은 재원을 그 지역에 있는 시민과 정치인들이 어떻게 쓸 건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 과정에 시의회가 됐든 뭐 도의회가 됐든 거기서 지금 우리나라는 도의회가 무슨 일을 해요? 시의회가 무슨 일을 해요? 예산 빼오는 네. 거. 아니면 뭐 관료들한테 귀찮게 위생검사 나온 데 막기 위한 시의회 감투 같은 데 쓰잖아요. 지방자치라는 것이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간단한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말하는데 중앙 집권에서 있었던 그 권한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배분하느냐 이 문제는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에요. 이게 문화적인 전통이 전혀 없어요. 근데 안 하고서는 한국 사회가 발전할 수는 또 없어요. 공사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댓글들이 달려서 네. 그 국민연금 관련돼서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없애자,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된다, 4대 보험도 이참에 다 폐지하자. 아니죠. 내가 돈 내는 거 아까워 죽겠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자 중에는 국민연금이 가장 수익률도 높고 이게 안정되고 운영되는 게 중요한데 처음 만들 때 우리가 낸 돈으로 어른들에게 드리자는 합의를 못해서 그렇죠. 내가 내고 30년 있다 내가 찾아먹는 구조로 가서 생긴 그렇죠. 문제가 있는 것 그런 같은데 거죠. 네. 조금 설명을 연금이 없어지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유 없애면 안 되고 저는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연금 현재 여러분들 월급의 9%를 띄어요. 9% 그렇게 많이 중에 띄나? 반은 회사가 내주고 반은 자기가 내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설계를 잘못한 것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부터 돈을 받아서 그 시대의 노인들한테 주는 방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돈을 모아서 쌓아놓는 방식으로 갔어요. 근데 그것을 왜 그렇게 갔느냐? 관료들이 그렇게 원했어요. 왜냐하면 중앙 집권의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강제 저축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응? 1988년에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노태우 정권 때 들어온 건데. 그렇게 해서 또 재미있는 것은 국민연금 말고 또 공무원들은 또 지들끼리 따로 또 연금을 만들어놨어. 공무원연금. 그 전부터 훨씬 따뜻하게 잘 돼 있어요. 따뜻하게. 나머지 국민들은 또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이 돈은 국민들한테 안 줘. 쌓아놔. 쌓아가지고 그 돈으로 자기네들이 어디다 쓰고 싶은 데다 썼단 말이에요. 그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갖다 말하자면 사회복지 사업에 쓰면 안 된다라는 또 이상한 또 착각에 빠졌는데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 것이 지금부터라도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쌓여 있는 앞으로 더 쌓아가게 되는 이 국민연금을 빨리 허물어야 돼. 빨리 허물어서 지금 있는 노인,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줘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고 자기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의 생산성이 올라서 그래서 경제 성장을 이뤄가지고 그 돈으로 또 내가 또 나이가 들면 먹고 사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경제 전체적으로 지금 내려가는 것은 알 바 없고 9% 뛰어간 곳은 내가 나중에 이제 챙길 거니까 어디 뭐 누구한테 쓰면 안 돼. 지금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지금 착각에 빠져 장기적인 있어요. 시각이 이게. 없는 거지. 네. 그런. 그러니까 정치. 제가 들었던 얘기도 이제 2030년이 되면 이 국민연금이 3,000조 네. 수준으로 모인다는 건데 그러고 그다음부터 이제 급격하게 빠져나갈 거라는 거고 네. 근데 이걸 지금 하는 방식으로 전부 다 주식에 갖다 넣는다든지 이러면 사실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정말 안 되는 거죠. 지금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제 이 문제를 모르느냐 알아요. 근데 바꾸려고 하면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일을 해야 될 인센티브가 있나요?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그걸 일을 잘하면 뭐 내가 연임이 다시 돼 대통령이? 아니야. 나 5년 하고 다음에 나가는데 이렇게 바꾸면 좋은 것은 나중에 나오는데 이거를 내가 5년 동안에 득식을 두들기고 살아?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죠.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관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편으로는 국민에 대한 설명과 설득, 그다음에 그 설득하는 과정에서 꾸준하게 그 결과를 1, 2년에 못 받는 거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정권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가버넌스 체제 이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사실은 가장 우리나라 사회에서 소위 간과되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는 내가 60살 이후에 경제 생활을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그것을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국민연금이 있으니까는 그거는 건드리지 마. 나머지는 네가 갖고 와봐 대책. 미치겠는 거죠. 또 오늘 일어난 사건 중에 한 분은 나오시고 한 분은 들어가셨어요.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신 분 한 분, 그리고 검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신 분 한 분 있는데, 일단 받고 나오신 분 한 분 보겠습니다. 18시간 조사받았습니다. 이분은 팟캐스트 하면 정말 끝내주겠다, 체력적으로는. 18시간 뭐 껌이죠. 뭐 검찰 조사 한번 들어가면 뭐 달달달 볶이는데. 자, 김태효 씨, 대외 전략 비서관. 그리고 이분이 이제 뭐 우리가 방송을 많이 내보냈기 때문에 김태효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알아.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김태효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김태효가 뭐 하는 사람이었죠? 예, 이명박 정권 때 대외 전략 비서관이었고 사실상의 수석급이었답니다. 뭐 이런 거지. 그래서 김관진하고 이명박이 만나는 자리는 항상 그 자리를 주재하는 사람이 김태효였다는 거지. 주제라고 하니까는 그 느낌이 확 다르네요. 배석했다고 할 때와 주제했다고 하니까 죄송해요. 느낌이 확 다르네요. 주제는 대통령이군요. 네. 사실상 실제 실무선에서 보면 김태효가 주재한 것도 맞죠. 예. 시간을 조율했을 테니까. 불법과 불법이 만나는 데 있어가지고 서로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네. 연결결이 좋다 이거. 연락책. 주제라는 것보다 연락책이 올랐구나. 네. 이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안 될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이명박만 남았다예요. 가장 일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하는데 사실은 김태효가 방울인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지금 김태효 조사까지 끝났으니까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와요. 여러 가지 분석들이나 예상도 나오지만 이제 검찰이 김태효를 어떻게 처리한 뒤에 이명박을 어떤 식으로 조사하느냐만 남은 거죠. 그 평소에 명종님이 항상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구속해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너무 불안해요.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이렇게 버려진다는 게. 그리고 그렇게 하죠. 나는 최선을 다했고 대한민국에는 종북 빨갱이들이 너무 많은데 예. 너무 검찰의 압박으로 인해서 저는 점점점 이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18시간을 강도 높게 조사를 받았고 조사 내용을 에 대해서 검찰이 진술을 요구한 것에 대해 상당히 곤란해진 상황이 오기 예. 때문에 그렇다 아니다 빼고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저의 억울함을 소명하겠다. 이런 정도로 지금 답이 나왔거든요. 모든 질문에 똑같이 이 말만 반복했다잖아요. 그런데 최경환이 왜 이 시기에 검찰에 출두했을까요? 미루고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근데 아직 정기국회 기간이잖아요. 회기가 끝났어요. 이 예산안 심사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정기국회 회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요. 국회의원은. 검찰이나 경찰이 체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회기 기간에는 그 동의안을 제출해서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회기가 끝나면 긴급 체포가 가능해요. 모양 빠지게 긴급 체포 당하는 것보다는 자진 출두하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출석을 한 것 같고 뭐 구속영장 청구되겠죠? 더군다나 이병기 전 국정원장 국고손실 및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요. 이병기가 한 말 때문에 최경환이 돈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예. 그러면 준놈 구속됐는데 그것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최경환은 당연히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바깥 공기를 좀 더 쐬고 싶었다면 오라 할 때 바로 갔어야 돼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이라니까요. 조사를 하고 싶은데 안 와. 그러면 원래 긴급 체포예요. 일반인들은. 그렇죠. 예. 하다못해 음주운전 해가지고 벌금 있죠. 그 벌금을 안 낸 상태로 버티잖아요. 그러면 집으로 찾아와요, 경찰이. 그런 상황 자체에 대해서 그 네버엔딩 스토리에 이동엽 씨의 생생한 경험담이 나옵니다. 그 방송은 바로 이 에피소드 예. 앞뒤로. 자, 나 혼자와 들어간 자, 김태유와 최경환.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네요. 자, 우병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진보 교육감들 약점 열흘 내로 알아오라. 세다. 그럴 줄 알았어. 야, 국정원 보고 열흘 안에 알아와. 야, 센데. 정부의 비판적 성향을 가진 박근혜 정부죠. 교육감들을 불법 사찰하도록 국가정보원에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병우 건이 새롭게 최근에 밝혀진 게 이제 예전에 묵은 이슈는 이석수 감찰관 뒷조사 이런 거였죠. 그 다음에 과학기술계 사찰이 있었어요. 할 때 피 튀기면 안 되잖아요. 이 개망나니 진짜. 동대구역으로 보내주세요. 그게 농업용 비닐이 가장 적절하거든요. 그 친절한 영자씨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 친절한 금자씨구나. 네, 아까 그 김태효 씨 이야기도 나왔지만 예, 최경환 할복 자살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 좀 가둬두심이 그렇죠. 생명은 소중합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또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최경환이 호기롭게 정권 교체된 것도 몰랐고 그래서 내가 국정원으로 돈을 받았으면은 할복 자살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배달 사고 의심, 배달 사고가 날 일이 없다는 걸 국정원 시스템적으로 보여줬어. 계속해서 지금 딜레이 시킨 거예요. 보통 정치인들이 대부분 안 받았다고 하죠. 미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배달 사고. 대부분 그런 거예요. 홍준표는 안 그랬어? 그런데 정황상 그 돈을 1억을 상납했다고 알려진 그 시기 그 다음 해에 국정원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너무 오해하기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산 편의 대가로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다 아니다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답이 후퇴한 거지. 제가 봤을 때는요. 최경환은 박근혜의 빌붙어서 김용박의 빌붙어서 권력은 누렸지만 사실 배짱은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 정도 급 되는 정치인. 사실은 박근혜가 대선 후보로 밀려고 했다는 게 최경환이었다는 게 소리예요. 대중적으로 너무 인기가 없고 캐릭터상 대선 후보로 나갈 만한 건이 안 돼서 포기한 거지. 그 정도의 정치적 위치에 올라가 있던 사람이고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2인자격이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검찰에 당당하게 나가는 것도 못하고 막 할복 자살하는 거 정말 유치하잖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 세상에서 가장 찌질한 남편이 그런 거 있지. 부인이 뭐라고 잔소리하면은 나가 죽어버릴까? 그래놓고 밖에 나가서 춥다고 5분 만에 들어와 이 개새끼가. 아, 해본 적은 없지만 왠지 상상이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검찰청 바로 앞에 가니까 차마 거짓말은 못하겠죠. 검찰은 지금 괘씸죄 비슷하게 걸어놓고 있는 상태야. 오기만 해봐 너 뒤졌다 이렇게 걸어놓고 있는데 검찰청 앞에서까지 나 그런 적 없다고 하면 검찰이 딱 들어가자마자 증거 딱 내밀면서 그렇죠. 최근에 재밌더라고요. 과학기술계 사찰. 이게 민정수석이 해야 될 일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과학기술인 사찰을 하게 된 배경을 추론하는 게 아직 정확한 이유는 그러니까 왜 과학기술인까지 사찰을 했느냐에 대해서 정확한 건 밝혀지지 않았는데 추론이 그래요. 이게 김명자 전 장관이 과학기술인 총연합회 회장으로 이제 선출이 됐는데 선출이란 말 자체가 투표로 뽑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김대중 정부 때 장관을 하고 그동안 쭉 그 민주당 계열에서 이렇게 야권 생활을 하셨던 정치인인데 그분이 과총 회장이 되니까 어떤 놈들이 도대체 투표를 한 거지? 찾아봐. 이렇게 시작됐다고 지금 추측하고 있어요. 궁금하죠. 도대체 나는 왼쪽으로 분류됐을까? 오른쪽으로 분류됐을까? 그 보통 과학기술인들이 그 정말 이게 공돌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우리 정말 관심 없거든요. 그런 거 정치 이런 뭐 사회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과학 연구 활동 자체만으로도 24시간이 부족한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나는 도대체 어느 쪽으로 분류되어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 과학기술단체 청년합회가 뭐 수백 개 단체가 들어있는 그런 단체더라고요. 예. 거기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거 말고 지금 이런 거예요. 국정원한테 일종의 영역을 주는 거잖아. 민정수석실이. 야, 교육감들 대부분 다 성향이 나와요. 선거 전에. 네. 뭐 약간 좀 친정부적이다. 네. 또는 또 진보적이다. 진보적 교육감. 뭐 우리 서울의 조희영 교육감이나 이재정 교육감 이런 분들이 진보적 교육감이죠. 대구 경북 쪽 교육감 2명 제외하고요. 다예요. 나머지 뒤를 다 털었어요. 근데 털기만 했으면 좀 그래도 좀 나아. 그다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전교조 출신 교사의 교육청 발탁 인사, 친교육감 인사의 내부 승진, 해당 교육감들과 친분 있는 단체와 교육청의 수의 계약 이런 걸 의혹으로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국정원이 그 사람들을 뒤를 캐서 공격하고 뭔가 이런 거를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프레임을 짜주는 거야. 그래서 다 부인을 했죠. 혐의에 대해서 완강하게 부인을 했고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밖에 길이 없어요. 그- 수사를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SBS가 한 건 했어요. 김태우랑 통화로 단독 보도를 냈거든. 사이버사의 목적 중에 하나가 여론조성이라고 직접 말을 해요. 근데 군 형법에는 그게 불법이야. 제대로 걸린 거야. 김태우는 자기 나름대로 실드가 필요해서 한 언론사 중 택해서 인터뷰를 했겠지만 예. 거기서 나온 말이 원래 거기가 여론 조성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법에도 없는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불법이죠. 그 자체는. 결국에는 이제 김태우가 구속영장 청구가 되겠죠. 만약에 김태우를 구속영장 청구 안 하고 이명박 조사하기도 힘들고요. 김태우를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하거나 이명박을 조사 안 하게 되면 검찰은 어떤 수사를 했건 간에 지금까지 한 고생이 다 나가리. 예. 그러려면 이 김태우는 무조건 구속영장을 쳐야 돼요. 지금 한 명 더 남아있는 게 우병우인데 우병우도 구속영장이 쳐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따가 다시 나오겠지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근데 우병우는 구속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한 명 더 있죠. 조윤선도 다시 들어가셔야 되고 컴백하셔야 되고 슬기로운 감방생활 미리 좀 보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편집하다가 슬기로운 감방생활 짬짬이 보거든요. 네. 되게 재밌던데. 네. 다음에 이제 들어가신 분 이분은 저는 나올지 안 나올지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최경환인데 지금 계속 번복했잖아요. 출석하겠다 안 한다. 네. 하겠다 안 한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처리하고 갈 기회까지가 마지막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산안 투표도 안 하고 그냥 갔어. 국회의원 일종의 특권이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3번 소환했는데 안 오면은 바로 체포거든요. 최경환은 구속영장 청구가 확실해요. 예. 왜냐면 검찰이 출석한 거를 약간 갖고 농락을 했단 말이야. 음.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칠 요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오라고 잘 안 나오고 밖으로 그냥 내버려두면 증거인멸도 가능하고 예. 여러 가지 이유로 최경환은 바로 조사 이후에 내보내는 것이 바로 구속영장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긴급 체포. 네. 일단 긴급 체포 후에 이틀간 잡아두고 구속영장 기다리는 거지. 예. 어. 그러면은 그 농업용 비닐을 좀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어디로 보내야 되는 거죠? 영업용 비닐은 뭐예요? 왜요?